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전기차가 연비가 좋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타는 차 휘발유차에서 30%밖에 안 나는데 왠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차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실 분들이 전기차는 살만한 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비싸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면 연비가 2배나 좋다는데 그래도 기름값은 30%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단순히 주행 중에 전기 힘을 통해서 엔진을 사용하자 해서 주행의 품질이라던가 정숙성이라던가 승차감 등의 효과를 주는 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나머지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기본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울리 김학수 기자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제니시스 GT 콘셉트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바로 지난주였었고요. 녹화 기준으로 지난주였었고, 그 프랑스에서 그 폴 리카르도 서킷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서킷이에요. 그 서킷에서 행사를 열면서 마그마라고 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고성능 영역의 브랜드의 차들을, 실차들을 런칭하는 장소였었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올해 뭐 구두드라든가 이런 데서 마그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셉트 카들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V60 마그마 같은 경우는 전기 고성능 차로 나왔고 또 그동안에 마그마에서 선보였던 차들은 대부분 다 전기차였었거든요. 근데 이날 나왔던 거가 GT 콘셉트라고 하는 차는 그동안의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를 통틀어서 없었던 미드십의 리어휠 드라이브인 제대로 된 스포츠카 버전이었었고, 그리고 그 차가 컨셉트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양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뿌려놓고 심지어 그거를 모터스포츠 쪽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그게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었죠.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네시스가 브랜드의 마케팅 혹은 브랜드의 가치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침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네시스는 몇몇 브랜드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프리미엄 혹은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이 모터스포츠와 럭셔리함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그동안 제네시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첨단 기술과 우아함을, 고급스러움을 융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모터스포츠는 굉장히 거리를 멀리 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모터스포츠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네시스의 글로벌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이 제네시스의 거점이고, 그리고 국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위에서 수입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이뤄가고 있어서 지금 7만 대, 그리고 곧 어떻게 보면 10만 대에 가까운 그런 실적 올려주고 있는데, 유럽은 그게 아닙니다. 유럽은 무려 3개 국가, 그러니까 영국, 독일, 스위스라는 3개 국가 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대를 못 팔고 있어요. 3국가에서. 이 정도 수치면은 국내에서 뭐 캐딜락도 안 되는 레벨이 돼버리는 거죠. 캐딜락 이하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달이 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로 초기에는 현대 내부에서 핸들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출신들, 그리고 유럽에 거점을 두면서 약간의 그런 과거의 렉서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유럽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죠. 근데 유럽에서 실적이 안 나와요. 유럽에서 무언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헤리티지와 럭셔리, 그리고 모터스포츠 3가지인데 럭셔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헤리티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없는 브랜드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모터스포츠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모터스포츠를 하겠다라고 알리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10년 됐거든요. 2015년 말에 그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브랜드 독립을 하면서 모델 이명도 다 독립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단독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0년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독립을 해놓고 나서 신차가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쭉 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0년이 된 주기에 모터스포츠라고 하는 새로운 축을 거기다 더하겠다라고 한 거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네시스도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일반적인 차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모델들을 내놓아서 시장을 더 확장을 하고 또 걔네들을 통해서 일종의 헤일로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를 발휘해서 다른 양산차까지 더 많이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블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랙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G90 세단이라든가 그다음에 GV80 SUV 중에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비싼 걸로 포지션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GV60 마그마 같은 경우도 마그마는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러면 블랙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블랙보다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라키라고 하잖아요. 순서를 정해놓으면은 블랙보다 상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GV60 마그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면에 있는 엠블럼이라든가 혹은 실내 스위치 같은 것들이 기존에 팔렸던 제네시스의 블랙 버전들 거를 갖고 오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스포츠석이라는 거를 더한 거를 얹어서 그래서 마그마를 가장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상위에 놓는 포지션을 가져간 거죠. 이런 전략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 쪽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제네시스 블랙에 있던 요소들, 그러니까 블랙 배지라던가 블랙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3포트, 3홀 디자인을 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마그마가 더 위다라는 걸 좀 더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차 제네시스가 이렇게 모터스포츠를 하는 거는 과거에 이미 이런 비슷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실제로 과거에 이 현대가 미국에서 현대는 줘도 안 사라고 하던 그 시기 때 리지 밀렌과 함께 드리프트라던가 파이크픽스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이 브랜드 밸류를 끌어올렸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WRC를 통해서 했었고, 최근에는 M 브랜드의 TCR이라던가 WRC 행보에 좀 더 힘을 더해가면서 성과를 많이 이뤄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겠지만 유럽에서는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좀 달라요. 더 상위권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분명 그 효과를 얻기 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 마그마 레이싱이 어차피 이렇게 GT 콘셉트를 공개할 거였으면 그냥 바로 GT3를 준비하면 됐지 왜 하이퍼카를 먼저 갔다 오느냐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초고성 스포츠카 개발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적어도 못해도 컨셉을 잡고 엔진과 셰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가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양산차 개발이 빨라져서 20개월 안쪽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차가 나오는데. 그런데 20개월이면 1년 반, 길게 잡아 2년인데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는 기술 장벽이라든가 또 얘를 내놓았을 때 모터 스포츠라는 거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데는 내놓고 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이퍼카를 먼저,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하이퍼카를 먼저 내놓은 게 하이퍼카는 직접 개발하지 않아요. 하이퍼카는 LMP2, 그러니까 LMDH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LMP2를 제조하는 4개의 제조사에서 셰시를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제조사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셰시가 완성되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카의 기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규정에 맞는 걸 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GT3나 GT3를 위한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선 완전 A부터 Z까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완성된 하이퍼카를 볼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카로 우리가 시간을 좀 빨리 진입해서 시간을 벌 테니, 그리고 그때 GT3 갖고 오면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시장에 팔아볼게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야 제네시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저도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 볼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GRM 001 하이퍼카의 파워트레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의 고성능 엔진이 아니에요. 보통 제네시스의 고성능 엔진이라고 한다면 V6 3.5 터보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V8 5.0 이런 것들을 베이스가 돼야 될 텐데 3.2리터 V8 엔진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현대 NWRC 1.6 터보 두 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이제 좋게 보면 그룹 내에서의 기술 공유라던가 이런 부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제네시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그 엔진을 이 GT 콘셉트에도 탑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레이스카라던가 내구레이스에서의 테스트를 거친 신뢰도 있는 엔진을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참 살짝씩 마음이 좀 아프죠.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죠. 이게 깨름직하다는 거를 바꿔서 설명을 하면 자체적으로 제네시스만을 위한 V8 엔진을 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에 있던 엔진들을 붙여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걔네들도 4기통 엔진 2개 붙여서 8기통 만들고 그리고 V형 5기통 엔진을 갖고 와서 그거를 2개를 붙여갖고서 V10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W12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V6 엔진을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V 형태 엔진 2개가 붙으니까 W 형태가 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들이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기 그룹사 안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했고 지금 현대도 사실은 그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쉬운 부분 얘기했던 것처럼 제네시스만의 고유의 어떤 것들은 과연 그 안에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엔진은 이제 유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현대 모터스포츠 알체나우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설계하고 한 거라 어쨌든 하우스 브랜드 레이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GMR001 하이퍼카 LMDH에 나가는 그 경주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거가 이거는 의미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가 WRC에 계속 몇 년을 나가면서 2019년하고 2020년에는 그 매뉴팩처러 제조사 부분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 작년에는 드라이버 챔피언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뉴팩처러 제조사와 운전자 드라이버의 종합 우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근데 그거를 WRC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 LMDH로 올라가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현대에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네시스로 넘어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룹사 안에서 각각의 브랜드마다의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현대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N 브랜드의 넥스트 스텝으로 LMDH다라고 하면은 N 브랜드 자체가 또 현대자동차 자체가 훅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급한 거는 제네시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과거에 이제 그란투리스모에 엔비전 GT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현대 N 브랜드로. 그러니까 현대가 이런 방향에서 갖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했던 건데 왜 N이 아니고 제네시스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저는 WC라는 선택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물론 올해 이제 작년에 람보르기니가 이탈을 했고 올해 이제 포르쉐가 이탈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고 그리고 WEC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핫하게 성장하고 물론 F1이 정점이라고는 하지만 브랜드고 또 내년과 후년에는 이제 제네시스가 포함될 뿐 아니라 맥라렌과 포드까지 합류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과 혈전을 펼치는 레이스고 그리고 또 이제 포르쉐가 이탈은 했다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인사 IMSA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의 GTP 똑같은 LMDH거든요. 경쟁을 계속 해요. 제네시스도 그쪽에 출전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유럽과 글로벌 그리고 미국과 글로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테고리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GT 콘셉트를 공개를 하면서 자꾸 GT3를 얘기한 이유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스포츠 카테고리가 바로 PR GT3예요. 물론 산업 자체는 F1이 제일 크지만 이 고성능 GT카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GT카는 후륜구동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GT3 레이스카를 통해서 배틀을 하는 카테고리가 전 세계 가장 크고, 스프린트와 내구 레이스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이라던가 컴페티션을 하기 가장 좋은 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LMDH라고 하는 이거는 레이스 전용 머신이에요. 자동차 경주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GT3는 어쨌든 양산차고 공공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레이스에서 우승했던 그 차를 내가 원하면 월요일날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타는 차가 GT3 레이스에서 우승한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는 차의 브랜드가 우승했다 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올 수 있고 시장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당장 생긴 얘기는 아니고 원래 모터스포츠가 그랬습니다. 원래 모터스포츠가 페라리도 애당초 F1에서부터 그런 경주차를 계속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차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터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차를 판다거든요. 거꾸로 된 상황이라.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것도 페라리 브랜드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페라리를 탄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가 모터스포츠에서 전 세계 1등이야 라는 그 자부심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차의 기술력이 일정해지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런 브랜드에 대한 그 동경과 그런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스포츠가 중요하고, 지금처럼 제네시스가 LMDH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GT3를 내놓은 것도, GT3 경주에 나갈 수 있는 이 GT 콘셉트를 내놓은 것도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개발 기간, 그러니까 양산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4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대비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제네시스 하이퍼카를 보면서 GT3를 기다릴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우리 브랜드가 이겼어, 내가 탄 차가 이겼어, 이게 결국 로열티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로열티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 안에서 이탈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차를 안 타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선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결국 로열티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은 역시 모터스포츠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디자이어러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를 직접 내가 소유할 수도 있지만, 저 차를 타면은 좋겠다, 저 브랜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마케팅이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일단 제네시스 팀 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마그마 팀은 지금 안드레 로테로도 있고, 피포라던가 마티유 자미네 같이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 검증된 선수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의 경력이 굉장히 좋은 경력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LMDH라고 하는 이 하이퍼카 부분뿐만 아니라 GT카 레이스에서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레이서들이 차만 잘 타면 되는 게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차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개발은 기술진이 하고 레이서는 차만 탄다가 아니라 레이서가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랙에서 타면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만큼 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트랙마다의 세팅을 찾아가는 것들을 레이서랑 결국은 협업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만 빠른 사람이 있고요. 무슨 차를 타더라도 빠른 레이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베스트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면서도 경주차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이서가 진짜 이렇게 팀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레이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마이클 슈마허가 그런 쪽이었었어요. 그리고 세나 같은 경우도 옛날에 F1에서 시작한 사람들도 그런 쪽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던 발테리 보타스 같은 경우도 그런 류로 이런 피드백이 잘 나오는 레이서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지금 페라리 팀에 가 있는 루이스 해밀턴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루이스 해밀턴, 뭐 젠슨 버튼 말했던 그런 멤버들은 단순히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기수뿐 아니라 우리 브랜드 차를 만드는데도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제네시스가 그런 멤버들이 되게 잘 내려왔어요. 특히 안드레 로터러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서 하이퍼카를 탔던 선수인데 LMDH 부분에서 제일 빠른 게 포르쉐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피포라던가 자미네 같은 선수들은 GT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GT 콘셉트 개발에도 아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이런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외국인 임원들을 영입한 거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헤드로 왔었던 피터 슈라이어부터거든요. 그 피터 슈라이어가 오고 그 다음에 알버트 비어만이 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외국인 임원들을 영입하는 거가 굉장히 크게 약간 좀 유행처럼 그렇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법인장도 중국 현지인을 채용을 했거든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사실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렇게 됐던 거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모터스포츠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실은 저한테 제네시스가 하이퍼카를 하게 되면 혹시 한국 선수를 볼 수 있느냐 하는데 요거는 조금 시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힘들다고 봐요. 선수는. 근데 엔지니어나 미케닉이나 이쪽은 데려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WRC 같은 경우도 이 한국인 미케닉이 활동을 했었고 지금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그마 팀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아무리 유럽 쪽이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이라는 게 원래 글로벌로 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남양이라든가 현대연구소 쪽에서도 굉장히 아마 소프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현장에서 한국 멤버들이 모터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드라이버는 좀 어려운 게 드라이버는 브랜드 의지가 되게 크게 필요해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스포츠가 성장을 할 때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영웅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이끌었단 말이에요. 야구는 박찬호 선수가 그랬었고 축구는 차범근이라던가 박지성, 손흥민 이런 선수 있었는데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선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모터스포츠는 그렇게 깜짝 튀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마카오 그랑프리에서 만났던 루카 앵슬러라는 프랑스 선수가 있는데 프랑스였나 독일이었나 어쨌든 그 선수가 있는데 독일이겠구나. 네. 그 선수가 앵슬러 집안이 모터스포츠 집안인데 이 선수가 포뮬러에서 GT로 넘어왔어요. 25살인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F3에 진출하는 신유현 선수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올해 스페인 F4 데뷔해가지고 마카오에 피아 F4 월드컵에 진출했던 이제 이규호 선수 같이 어린 포뮬러 선수들이 적어도 F2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수십억에서 거의 100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유럽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끌어올려요. 뭐 예전에 루이스 해밀턴 같은 경우가 12살인가 11살 때 맥라렌 픽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니어 프로그램과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는. 그런데 우린 전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 선수를 보는 거는 가까운 시일 내엔 쉽지 않을 거예요. 신유현 선수 입장에서도 더 아무래도 F1을 향해 노력하고 싶을 거고 이규호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이규호 선수는 하이퍼카를 타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는데 결국 그 선수도 픽업이 되려면 적어도 F2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거의 100억 단위 돈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그 아버지 혼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이 필요할 거고 대신 그건 있겠죠. 한국계 영국인 드라이버 한세용 선수가 있다는 거. 올해 이제 캐딜락 그 허츠팀 조타로 이제 내년부터 풀시즌을 뛰게 될 건데 그동안은 이제 임사 쪽에 있다가 뭐 르망 입사 시간 스팟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고 역량도 있고 F1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마그마가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마그마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부디 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렇게 스팟성으로 영입한다거나 픽업하는 거 말고 우리도 현대도 제네시스도 자국 드라이버와 자국 엔지니어를 좀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그런 의지를 좀 더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요 얘기에 좀 보충을 하자면 토요타가 그 LMDH 클래스, 예전 하이퍼카 클래스, 르망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데에서 몇 년 동안 우승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우승을 하고 최근까지 우승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진출해서 경기를 뛴 게 20년 가까이 됐죠. 일본인 드라이버가 타고 일본인 그 엔지니어링 헤드 치프가 있고 일본 경주차를 갖고 우승한 거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토요타마저도. 토요타는 일본 내부에서의 레이싱 경험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미국에서도 그 나스카 경주를 포함한 그런 쪽에도 굉장히 오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도 내부 인원들을 갖고 순수한 일본인 드라이버와 일본 팀으로 우승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인 드라이버와 한국인 메케닉과 한국인 헤드치프가 있는 팀에서 우승을 한다. 세계적인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발굴해주고 계속. 발굴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토요타가 했던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TGR DC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토요타 가주 레이싱 드라이버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카트 시절부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너는 포뮬러를 가라, 너는 GT를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수의 로드맵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현대 제네시스가 해주면 참 좋겠다. 정말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트에서 나이가 많아야 10살, 10대 초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매년 단계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실력이 있어서 포뮬러 1까지 간다고 해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하고 이끌어주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드라이버 개인의 사정도 있을 거고 회사의 사정도 있을 거지만, 이 모터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런 토대와 뿌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긴 하는데, 국내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면 잘 타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 카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뭐 윤다니엘 같은 그 형제들도, 뭐 이로기 같은 그런 선수들도 해외 선수들과 달려보면 뭐 일본에서 우승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규호 선수 같은 경우는 F4로 올해 처음 탔는데 거의 시리즈 챔프랑 거의 동등한 랩타임을 뽑아주고 F4 월드컵 나오고, 이 정도의 그런 활약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수 우리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긴 로드맵을 갖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 GV60 마그마라고 해서 당장 내년 1월 달에 국내에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차는 어쨌든 전기차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얘가 eGMP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인데, 얘가 이제 양산형 하이퍼포먼스 전기차죠. 올해 이 11월 달에 했던 행사에서 그 도로 달리는 차가 공개가 됐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어요. 차를 보고 오기도 했었고, 기회가 있어서 좀 경험해 볼 기회도 있었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GV60 전기차가 나왔을 때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저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 다른 게 뭐야? EV6하고 똑같은 플랫폼인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고, 야 값만 비싸네 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맞게 내장재 품질이라든가 주행의 성능이라든가 또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만큼 어떤 알려지는 관계, 알리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GV60 마그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N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퍼포먼스에서 카 오브 더 이어를 차지하고 올해의 차가 되고 막 그랬었고, 바로 직전에 나온 그 6N, 아이오닉 6N도 사실은 5N보다 훨씬 더 좋은 완성도. 네, 좋은 완성도의 일상에서 타기도 편한 전기차의 고성능 버전이 됐어요. 그리고 마그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되려 얘네들 둘보다는 더 단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N 브랜드 모델들은 이게 조금 더 과격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주물러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내 취향대로 할 수 있는 차라면,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해야 돼요. 대신 기능은 충실하고 일상에서 타기 편하면서 단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고성능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을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동 시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켓 시트라고 해서 어깨도 높고 옆에도 튀어나와 있는 전동 그 시트가 스포츠 버전들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버켓 시트에 앉으면 사실은 불편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고, 네, 수동도 대상하고, 뭐,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동 조작은 심지어 무게를 경량화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런데 GV60 마그마에 들어간 거는 전동 조절입니다. 더욱이나 그 차는 이 사이드 이 허리, 옆구리를 받쳐주는 이거가, 그 다음에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 에어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울어질 때 잡아준다거나 갸우를 더 조여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꽤 무겁습니다. 꽤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오닉 6N이나 5N보다 GV60 마그마가 더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무거운데 그럼 왜 이걸 넣었느냐? 무거운 차를 빠르게 달리는 법에 대한 기술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지금 습득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두 차 중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네시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단순하고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는 거거든요. 얘가 고성능 차인데 전동 시트가 들어가서 무겁고 기능 많이 들어가서 차가 더 무거워져서 이상한 차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아예 잘못된 평가인 거예요. 얘는 고급 차기 때문에. 물론 주행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될 부분이지만. 근데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갖춰놨고 그걸로 다 커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거운데 스포츠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란이 한 4,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가 해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무거운데 스포츠카가 맞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좋은 답을 알고 있어요. 벤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접 비교하면 좀 브랜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이오닉 5N이라던가 아이오닉 6N 같은 차는 예를 들어서 뭐 BMW의 M 시리즈다, 뭐 M 모델이다 하면은 마그마는 조금 더 그 벤틀리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 된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좀 단순화되어 있고 조금 더 기능이 하였다는 게 뭐냐면 제가 상품성 담당자랑도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마치 아이오닉 5N, 그러니까 M 모델들은 운전자가 이것저것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셋업을 찾아가는 차라고 한다면 마그마의 오너는 그냥 마그마에 타면 빠른 거예요. 편하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N과 마그마를 구분짓는, 그러니까 현대와 제네시스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마그마 결국은 재원적인 부분, 수치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이오닉 5N에 탑재됐던 거, 6N에 들어갔던 거 다 갖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도 부품은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이거를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성능 버전으로 포장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그래서 GV60 마그마가 이제 그 스포츠 쪽에 들어가면 이제 뭐 그 GT 모드가 있고 스프린트 모드가 있거든요. 이 스프린트 모드는 N 모드하고 굉장히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안에서 N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N 모드를 조절하는 게 현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 10가지라고 하면 마그마에 들어가 보면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팅이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타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된 거죠. 대표적인 거가 드리프트 기능, 옵티마이저. 네.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라는 게 드리프트를 잘할 수 있게 차가 도와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드리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면 드리프트가 돼요. 마그마에도 됩니다. 이게 6N에서는, 바로 직전에 나온 6N에서는 브레이크와 조향과 스로틀 컨트롤을 각각 10단계씩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따지면 거의 무한대 가까운 조합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가서 드리프트 모드를 키면 돼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대중 브랜드의 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포인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현대자동차 안에서 M도 런칭한 지가 1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런칭한 지가 10년이 돼서 이제는 좀 나누어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다만 좀 벨로스터 같다는 게 저는 되려 그래서 벨로스터 같다는 게, 저는 GV60는, GV라는 이름은 제네시스에서는 SUV로 쓰이잖아요. 네. 근데 GV60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치백에 더 가깝지 않나? 맞아요. 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드라이빙 포지션인데, 이게 5N은 앉으면 운전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CUV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가 시트가 높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운전대 각도가 이렇게 승용차처럼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가를 높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데 GV60는 시트를 낮추고 스티어링 휠을 낮추면 그냥 승용차에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차는 높고 차명은 SUV 그룹에 속하는 GV지만 실제로는 해치백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에 대해서 설계 쪽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얘가 EGMP라고 하는 공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더라도 다를 수 있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그마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GT 콘셉트 같은 경우는 보면서 좀 감탄했던 게, 저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필드에서 있는 다른 차들을 좀 짜집기 해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브랜드 아이덴티티 잘 살렸고, 뭐 엔진 빼고, 그러니까 엔진의 패키징이 좀 아쉽다라는 건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차량성이 굉장히 완성도 높고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났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거 꽤 진중하게 오랫동안 준비했구나라는 티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되게 매우 기대가 된다. 다만 이제 미드십 플랫폼에 대한 그 경험을 빨리 쌓는 게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거기서는 N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N이 2014년서부터 발표했던 컨셉트 카들이 RM14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N에서 나오는 컨셉트 카들이 RM으로부터 RM24로 가는데, 롤링랩 옛날에. 네, 롤링랩이고 옛날에는 레이싱 미드십의 약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벨로스터나 i30 같은 차에다가 엔진을 뒤에다가 얹고 그걸로 스포츠카를 하는, 실제 주행이 가능한 컨셉트카, 주행 가능한 실차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던 게 RM14, 15, 16, 17하고 19가 없었나 그렇고, 건너뛸 거예요. 20인 전기차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미 10년 전쯤에 현대는 미드십 엔진을 갖고 테스트를, 양산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양산을 하고 양산한 차가 GT3 클래스에 나가서 쟁쟁한 스포츠카들하고 경쟁을 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은 미드십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브랜드들의 그 기술을 좀 광고할 수 있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쉐보레 콜벳 그 C8을 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미드십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역시 집에 황금 송아지가 많구나. 창고 안에. 근데 현대 역시 황금 송아지는 충분히 많거든요. 이거를 얼마만큼의 완성도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근데 기본적인 컨셉이라던가 요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리고 현금이 많은 브랜드니까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걸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보여준 결과물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게 그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N 브랜드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N의 차들이 좋다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제발 내연기관의 후륜구동차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라도 그거 불사르고 전기차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이오닉 5N과 6N이 나올 때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금먹금 되는 거죠. 있죠. 네, 미드십의 스포츠 후륜 구동에 대한 제대로 된 더욱이나 그 GT 콘셉트는 하이브리드도 아닌 순수 내연기관을 V 3.2L이니까.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면 이제 되겠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기에다 플러스로 하나를 더 바라자면 얘 이제 쿠페 형태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컨버터블까지 오픈톱 해야죠. 그러면 네. 그동안에 현대자동차가 67년 12월 29일 날 회사가 창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미드십 차였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블이었어요. 미드십 오픈. 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제네시스가 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G90 윙백이라던가, 뭐 윙백도 윙백이겠지만, G90를 기반으로 한 럭셔리 오픈톱,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네. 이 마그마도 그렇고, GT 콘셉트, 하이퍼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잘 팔리는 브랜드를 만들 거야 해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한 획을 긋는 브랜드가 될 거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의 행보가 중요하다.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쟤들 너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도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가장 부정적일걸요? 제가 가장 부정적인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터스포츠도 그렇고 이런 고성차 영역은 좀 길게 보고 응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도 듭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면서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하이브리드가 잘 나간다라기보다는 전기차가 덜 팔리고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거에 대한 약간 반탄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흘렀다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시대가 바뀌는 건 브랜드가, 물론 이제 시장의 유행이라던가 마켓의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사실 저는 소비자보다는 브랜드가 주도를 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랜드가 너무 크고 너무 빠른 목표를 내셨어요. 우리 2030년까지 다 전기차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몇몇 브랜드들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봐라 안 되지가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연기관 투자를 그러면서 내연기관 투자를 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 과정인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자연스럽게 좀 밀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써야 전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상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그 제로 에미션 비클로 바꿔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이에요.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게 현실화가 되고 흔히 말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업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연비 제어가 규정이 생기면서부터거든요. 그게 유예가 되고 흔히 말하는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는 게 2020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서부터는 사실은 전기차가 미친 듯이 팔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에 준비가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2020년서부터 전기차들을 실제로 양산해서 팔 수 있는 차들을 이렇게 막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딱 터진 게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생산도 셧다운이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싹 스톱이 됐었던 시절이 겪고 나니까, 그걸 겪고 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죠. 사람들한테, 특히 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굉장히 됐었던 거고,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들, 수요자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주문 1년씩 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23년서부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차, 좋아하는 차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차의 개발이라든가 출시라든가 만드는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뭐야 이거 나가보니까 전기차 팔리는 게 세 대네? 세 종류네?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아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전기차 관련된 거는 풀려나가고 있냐면, 이게 차종이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올해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천만 원,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접근 가능한 전기차들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기아의 뭐 EV3, EV4라든가, 뭐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나왔고, 또 KGM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3천만 원대 SUV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작년에 화재건이 크게 터졌죠. 네, 그러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고 그 전기차 공포감이 퍼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전기차에 관심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타면 경제적이고 충전 요금이 얼마나 낮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조용하고 편하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퍼졌던 거죠. 물론 뭐 택시를 타면서 멀미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차 싫어요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생겼고, 불이 난다거나 폭발 사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겼지만, 사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전기차 타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두 가지로 딱 제동이 걸리면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전기차가 연비가 좋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타는 차 휘발유차에서 30%밖에 안 나는데 왠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차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실 분들이 전기차는 살만한 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비싸요. 그러면 대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그러면 야 연비가 2배나 좋다는데 그럼 전기차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름값은 30%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 폭발, 그거를 대응을 못했었던 거가 하이브리드차로 넘어갔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근거에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매니팩처러스 드리븐 마켓이냐, 그러니까 제조사가 특정한 차들을 내놓아서 그 차들 때문에 시장이 확장이 되고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커스터머 드리븐 마켓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소비자가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니즈에 의해서 차들이 나오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그 두 가지가 딱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이나 편리함을 갖고 있는 차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사도 전기차의 판매나 수요나 신차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중간에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내놨고, 그게 딱 맞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판매가 폭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기준점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배출가스 규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디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볼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볼보의 행동이 딱 시장의 행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볼보가 디젤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디젤 게이트 시점에 딱 우리 디젤 안 해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체 라인업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바꿔버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내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하고 PHEV를 셋업을 할 거야 해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메인을 잡아주고, 하이엔드에서 리차지, 그러니까 PHEV 모델이 잡아주고, 그리고 애뉴얼한 시장에서의 전기차를 좀 셋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 전기차가 좀 많이 판매가 됐던 거는 지원금만큼 판매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만큼 정도의 수요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정도의 시장.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180만 대 시장인데 전기차를 받고 지원금 시장은 그거에 비하면 한 달치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정도의 다양성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다양성은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전기차가 유행이니 막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실제로 매출 규모라던가 생산 규모를 보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학습을 했어요. 아,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전기 슈퍼카 이런 거 원치 않는구나 라는 판단도 내렸고, 아,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시장의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과거에 SUV하고 크로스오버는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아반떼 줄 가격이 500만 원, 700만 원만 더하면 SUV를 살 수 있네? 이거는 큰 허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마인드로 전기차를 내놨다고 했을 때, 야, 그래도 1,500만 원은 좀 너무 센데?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하이브리드는 계속 기술 발전을 통해서 순수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는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되거든, 정말 차이가. 그리고 실제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으로 세팅이 돼도 이전의 내연기관보다 이질감이라던가 뭐 그런 기술적 거부감도 훨씬 줄어든 상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확 넓어진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특히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이게 트렌드가 되고 미래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계속 개발한다거나 혹은 전기 모터의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로 계속 차를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향후의 미래에 나올 차들에 대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예측이 된다는 얘기. 네, 이게 선행 연구로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기가 될 거니까 전기차로 집중하자라고 했던 회사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장 헤맸던 회사가 벤츠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네, 회장이 방문해서 했었던 그 내용들 중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40개 차종을 내놓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기차도 있지만 PHEV와 하이브리드 차들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 전기차로만 올인하겠다는 거 잘못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 달린 차들 원하니까 그거 우리 많이 만들어서 빨리 내놓을게. 그러니까 지금 차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우리 차 사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벤츠, BMW, 아우디 셋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우디 이제 판매량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가 1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1등 하는 범위 판매량 중에 보면 전기차가 꽤 많아요. 전기차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파워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전략으로 한 모델에 디젤, 가솔린, 각각의 그 디젤을 제외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거를 다 고를 수 있게 해놨던 거가 시장이 지금 딱 그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요만한 사이즈의 요런 옵션을 가진 이 크기의 차를 원해. 근데 파워트레인은 뭘로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가서 볼까? 와서 보면 자, 디젤도 있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디젤도 사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솔린도 100이랑 이 정도의 출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조금 더 원하시면 고출력 버전의 PHEV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상황이 되시면 전기차도 사세요. 이거를 이 매장에 온 고객을 다른 브랜드로 뺏기지 않고 한 브랜드에서 한 차종 안에서 고를 수 있게만 한 거예요. 선택의 폭을 여기 안에서만 가둬놓고선 잡은 거니까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는 먹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지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한 브랜드가 있고 안 가능한 브랜드가 있어요. 현대차는 예전에 코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코나 말고 전 세대 코나는 디젤 엔진도 있었고요. 가솔린 엔진이 자연흡기하고 터보 엔진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PHEV, 배터리 EV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FCEV,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차를 제외한
현존하는 자동차 파워트레인이 다 달려있는 차예요. 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파워트레인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가장 넓게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현대자동차가 그 하이브리드 차에 그 NCM 배터리를 처음 썼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토요타 얘기를 하는데, 토요타는 그 니켈 메탈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NCM 계열의 그 배터리를 처음으로 썼어요. 하이브리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NCM 배터리를 갖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PHEV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팰리세이드에 이번에 들어가서 판매하기 시작한 TMED,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드라이브 2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터를 조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2세대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버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회사의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판매할 수 있는 차가 만들어졌고, 요게 막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라인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TMED2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양산차 기준으로 보면, 중형차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4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게 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그 정도의 가격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 차값이 풀옵션으로 다, 내연기관차 풀옵션으로 다 넣어도 N을 제외하고 2,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200만 원에서 400만 원, 뭐 2,600만 원이라고 치면, 차값의 20%가 비싼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똑같은 여기는 20%가 비싸요. 산타페로 이거를 방향을 바꿔보면, 산타페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걔는 3,500만 원에서 3,9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3,500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사람한테 400만 원을 더 써서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시는 분한테 500만 원을 더 써서 하이브리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돼요. 오늘 2천만 원대를 사러 갔다가 3천만 원대를 산다는 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형 영역으로 확대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토요타가 전체 이 하이브리드 쪽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97년도에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죠. 그 차를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쌓여있던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애당초 프리우스라는 거는 아반떼급의 준중형 차였기 때문에 소형화시켜서 소형급에서 가는 거로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프리우스보다 작았던 프리우스 C라고 하는 거, 그게 일본명이 뭐죠? 아쿠아요. 네, 아쿠아죠. 걔 소형차급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뭐가 되냐면, 지금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여전히 큰 차 중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토요타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토요타 하이브리드 특허의 개방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 왜냐면 과거에 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본 브랜드 외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상. 노트 이파워라던가 뭐 시빅 뭐 아니면 피트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정말 일본에 가게 되면 1리터의 전기 모터 조합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흔하게. 근데 이게 2019년도에 개방이 됐어요, 모든 특허들이.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에요, 현대 하이브리드가.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기술의 범용성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확장이 된 거고, 제품적인 특성에 봤을 때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브랜드에. BMW, 토요타, 현대,
그리고 GM 정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의 차종에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조를 넣을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현대차가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탄생한 이 현금, 그게 곧 R&D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셋업이 되어 있었고, 그 셋업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확장성이 넓어졌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술이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옛날엔 하이브리드하고 논 하이브리드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전기차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뭐 10%대, 뭐 15%대, 20%대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가 팔고 있는 팰리세이드에다가 일단 얹어서 나온 그거 보면 똑같은 2.5리터 같은 팰리세이드 2.5 터보랑 비교하면 연비가 40%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급에서 좋아지는 거라 연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출력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달리기 성능에서도 그 전기 모터를 활용을 해서 주행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현대차가 꽤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터를 활용을 해서 그 바퀴 쪽에다가 토크를 걸어주는 걸로, 예를 들어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를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가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띄면 차가 앞으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울컥 하잖아요. 요 상황에서 모터로 반대 방향의 토크를 잠깐 주면 이 숙여지는 요 모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크를 달리는 것처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션이 줄기 때문에 차의 모션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타이어의 접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개선을 한 것들이 꽤 돼요. 뭐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볼보 같은 케이스가 그랬는데, 볼보의 2.0 터보 엔진이 옛날에 좀 터보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좀 울컥거리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면 그 저속에 약간만 바퀴를 먼저 굴려주는 거예요, 전기 힘으로. 그러니까 터보렉이 울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로 굴러가다가 엔진이 붙으니까 또 스무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단순히 주행 중에 전기 힘을 통해서 엔진을 덜 사용하자 해서 주행의 품질이라던가 정숙성이라던가 승차감 등의 효과를 주는 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TMED2가 저는 팰리세이드에서 먼저 들어가서 있지만 엔진이 확장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얘를 적용하는 거가 100마력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팰리세이드는 350마력이 넘죠. 그러니까 대형차에서 먼저 쓰고 양산을 많이 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소형차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확대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또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는 뭐냐면, 전 세계 현대자동차는 국내보다 해외에 훨씬 더 차를 많이 팝니다. 400만 대 생산하는 것 중에 70만 대 국내에 팔고요. 나머지 다 해외에다 팔아요. 그럼 해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미국, 중국 같은 대형 시장도 있지만 중소형 시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하는 시장들도 굉장히 많고 인도도 있고, 그런 시장들에서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그 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인지는 사실은 시장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의 그냥 자연흡기 대배기량을 가장 선호한다. 싸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 엔진을 얹어서 이렇게 팔자. 배출가 스케줄 맞춰서. 그리고 여기는 고성능의 하이테크한 시장을 비싸게 받아도 되니까 팔자. 그러면 그런 걸 얹어서 팔고. 그러니까 이 선택의 폭을, 메뉴판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메뉴판에서 맞춰서 시장별로 이런 조합 저런 조합을 해왔고 여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TMED2가 그렇게 되는 거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메뉴판의 가짓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또 놓치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 시장이에요. 그쪽 시장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보면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 선호가 높아요. 어쩔 수 없는 게 1.5, 1리터에 전기 모터 달려가지고 뭐 120마력에서 150마력 정도 되는 아반떼급 혹은 아반떼보다 좀 작은 차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데다 1.5리터 NA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토요타가 사실은 그걸 했잖아요. 멀티패스웨이. 모든 시장에 각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내겠다를 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이점은 분명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현대만 너무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파워 믹스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트레인이 믹스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GM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GM이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겠다가 마인드였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하이브리드 포지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디젤을 버리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이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푸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푸조는 디젤을 빨리 좀 버려두면서 하이브리드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푸조가 국내에서 못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시장 변화에 올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예측 불확실성에서 올인하는 도박을 할 거냐,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 우리 좀 비단 주머니 몇 개 좀 차고 있자. 이 전략이었던 건데 코로나라는 아주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그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던 브랜드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브랜드와 대응을 잘한 브랜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캐딜락이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EV 시장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주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캐딜락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걸 쌓여있던 상태였고. 근데 사실은 아마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EQS를 타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좀 티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때문에 우르르 팔릴 때야 일단 먼저 만들어 놓자, 빨리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전기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분하게 고민하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좋은 상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가 브랜드들의 금송아지와 비단주머니의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 현대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수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 구조를 다 연구개발하고 내재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과도기적 시점이 길어질 때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토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요타는 방향성을 조금씩 다르게 가는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세이드의 TMED2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후륜구동에도 그 전륜구동에서 엔진과 모터가 만들어낸 출력을 샤프트로 전달을 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로 전달을 해서 좌우로 나눠서 4륜구동을 사용을 해요. 기계적 연결을 유지를 하고 있다니.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요타의 4륜구동 시스템들,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하이랜더만 하더라도 뒷바퀴 쪽에는 전기 모터만 써요. 그리고 앞쪽에는 앞바퀴 굴림 차랑 동일하게 엔진과 모터 두 개,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MG1, MG2와 eCVT를 조합한 구동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토요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TMED2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거예요. SUV에서 4륜구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4륜구동을 뒤쪽은 아예 모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앞쪽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서 필요할 때만 뒤쪽에 동력의 전달을 사용하는 거를 이거를 엔진의 힘을 사용하거나 연비를 떨어뜨릴 일은 없이 그냥 배터리에서 뽑아온 전기 갖고선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TMED2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P1, P2라고 해서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토요타의 THS,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eCVT라는 뭐 한 군데에다가 MG1과 MG2를 연결을 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변속기가 있는, 이게 약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처음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던 2009년에 나왔던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 때서부터 이게 토요타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독자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연비가 좋느냐 하고 누가 더 자연스러우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시스템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우수하고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걸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거의 없죠. 연비가 누가 더 좋아? 이것만 보고서 하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대 거가 이론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연비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서도 경쟁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많이 팔리게 되는 영역이 되는 건데, 물론 이게 향후 다음 단계에서는 토요타가 일부러 뒤쪽에 전기 모터를 쓰는 거는 전동화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륜구동 시스템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넣었을 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뒤쪽에 전기 모터를 쓰자. 그러면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하면 얘를 PHV로 바꾸기도 훨씬 편해요. 배터리 조금 더 큰 거 쓰고 뒤쪽에 용량만 해서 제어만 하면, 그러면 후륜의 전기 모터로만 가고 앞에 엔진은 발전만 하는 흔히 말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작년에 올해 한참 말 많았던 ER-EV, 네. 익스텐디드 레인지 EV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엔진이 있지만 걔는 발전기 역할만 하고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토요타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그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TMED2는 그것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놨다는 얘기까지는 발표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양산차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팰리세이드에 이게 달려서 나왔을 때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왜 연비가 15km가 안 나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350마일하고 어디다 쓰냐, 괜히 그런 거다라고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차들에서는 이제 덜어내면 되거든요. 네,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그런 3열이 가능한, 그러니까 7인승급 이상의 대중 브랜드 SUV에서 하이브리드가 있는 것 자체가 그 그랜드 하이랜더라고 하는 그 토요타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하나예요.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아직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했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사 안에서 현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판매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죠. 거기에다가 국내에는 안 팔고 있지만 이번에 LM에서 런칭했던 텔루라이드 시성도 요 그 팰리세이드의 TMED2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회사 안에서 확장을 시키고 가격을 낮춰가는 과정으로 지금 돼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장 비싼 플래그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걔가 많이 팔리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점점 더 아래 등급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토요타를 얼마큼 따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동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브랜드들마다 약간의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딴 데에서 좀 좋게 평가했던 르노 이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개입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마치 전기차처럼 탈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구현을 했고, 혼다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저는 현대 하이브리드 성장보다 혼다 하이브리드 성장이 더 빨랐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마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우수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운전자가 체감하는, 운전자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연비 부분에서는 혼다가 좀 더 위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전기 모터의 출력을 어마무시하게 올려놔가지고 사실상 전기차에 엔진을 붙여놓은 느낌으로 만들어놨어요, 차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너무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꼭 토요타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나가 된 거고요. 그 TMED2 같은, 그러니까 신형 같은 경우가 이걸 좋은 예죠. 사실 과거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알페오 니어 시스트? 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 등장을 했다가, 야, 이거는 출력도 안 나오고, 효율도 안 나오고, 차만 무거워지고, 이거에 대해 돈을 투자하고 기술 요소를 넣은 것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적다고 사라진 그 기술과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들과 경험과 최근에 발전되어 있는 기술들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완성도 있게 효과 있게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두각을 드러냈고 또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EREV 같은 케이스도 사실 이 구조로는 EREV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상대적으로. 이 TMED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은 제일 좋아요. 공간만 좀 줄어들면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토요타 E4 AW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엔진과 후륜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2열 공간이 평평해져요. 2열 공간이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아 있어요.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 다시 이 TMED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는 여전히 전통적이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은 있기 때문에 기술 평준화와 이 각 요소들의 발전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다양한 부분의 원천 기술 개발과 노력을 해왔던 브랜드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EREV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도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도 BMW, 토요타, 현대, GM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언제나 이 4개 브랜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늘 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브랜드의 자산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실제로 타지 않더라도 전기차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크니까 공회전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전기 내용들을 다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를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서 특히 이제 그 젊은 엄마분들 30대랑 40대의 그 학부모 분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 데리러 가서가 전기차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주변은 공회전 금지 구역인 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 금지뿐만이 아니라 공회전도 금지되는 데가 많아요.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난방 다 하고 있으면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가 주변에서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기차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타는 차에서도 그거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나는 거라든가 충전 환경이 안 좋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에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반반이네? 얘는 연비도 좋고 전기차의 장점도 갖고 있고 그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에서는 유틸리티 모드라고 하는 거. 파워트레인 쪽으로 가는 전기를 다 차단하고 공조장치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그게 똑같이 얘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스테이 모드라고 스테이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거의 지속 시간은 전기차처럼 길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갔다고 하면은 한 20-30분은 서 있으면 되거든요. 주차 오래 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용량을 채워놓고 가서 시동 끄고 안에서 냉난방 하면서 혹은 뭐 그때 이제 시동 끈 상태니까 당연히 이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요즘에 TV나 그런 TV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는 이건 전기차에서 가능한 건데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이 TMED2 시스템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전기차를 그동안에 아이오닉 5나 EGMP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전기차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 하다못해 뭐 스마트 회선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에너지 회수를 더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이브리드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자체는 부담을 느끼지만 전기차의 장점을 취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차가 있을 때 그 차를 선택하고 그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결국은 그 브랜드 안에 머물러서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하이브리드 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심사임당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될까? 이 하이브리드라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될까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미국 자동차 관련된 포럼에서 이 파워 믹스에 대한 전망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50년까지도 내연기관은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좀 지배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계속 짧게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습이라는 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제3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시장들에서는 전기차 운영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영역은 나름의 공간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그 얘기에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그러니까 신차 판매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차 판매되는 것들이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들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운행하고 있는 2,400만 대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올해 팔린 것까지 합치면 아마 이제 50만 대가 될까 말까 하는데 정말 그 2,400만 대 중에 50만 대만 전기차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350만 대는 내연기관차고요. 그 내연기관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정유 시설부터 주유소까지 운영이 되는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하나가 운행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작동해야 되는 연료를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신차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중고차도 사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돼서 그거를 카본 크레딧을 사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더라도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결국은 팔 거예요. 대신 순수한 내연기관 차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니치하게 가겠죠, 거기는 또. 거기는 진짜 필요한 부분.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스포츠카의 영역에 후륜구동에 미드십에 돼 있는 거 그런 정도만 살아남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완전 오지용 차들 그런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반면에 나머지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기본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2050년이 돼도 저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 그러니까 순수 내연기관 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PHEV가 됐건 하이브리드가 됐건 그런 차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